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이고. 어디 갔나?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들려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소리 들어가나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간단한 거 하나 해봅시다. 자, 이유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더하기 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숫자가 다 이유숫자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더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더하기나 빼기에선 우선 첫 번째, 짜잔, 소수점, 요걸 딱 통일합니다. 소수점을 토대로 숫자들을 정리한 다음에 뭐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를 고스란히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한 다음,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쭈루룩 더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뽀로뽀로뽀로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자, 빨간색으로 표한 자리가 다 뭡니까?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자리죠. 왜냐하면 이유숫자라고 하는 건 보시다시피 끝자리가 뭐가 있는 숫자? 그 오차가 있는 숫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끝자리가 다 오차, 오차,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3이지만 그 보시다시피 3이 아니라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숫자도 여기에다가 이걸 더해서 만든 거니까 실제로는 2가 아니라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을 더해서 만든 숫자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자리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9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세 자리 숫자들이 다 얘도 다 오차를 갖고 있으니까
계산 결과에도 어떻게 된다? 요 세 개가 다 오차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1, 2, 3이 더 오차니까 1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럼 그 뒤에 2나 3이 아무리 뭐 숫자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이미 더 큰 자릿수가 틀렸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바로 숫자를 짜잔 여기서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 뒤를 버리는 거죠. 버려. 그래서 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소수점 이하 최소 자리 유효 숫자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그러면 12.11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고 18.0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1.013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니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제일 개수가 적은 건 요거죠. 그래서 18.0에 의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계산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 3은 버리고 최종적인 연산 결과는 31.1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빼기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 말고 또 중요한 연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곱하기 나누기가 있겠죠. 그럼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볼까? 야, 있구나. 곱하기 나누기는 뭐 곱하기나 나누기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3.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78. 자, 이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올 거예요. 5.8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와요. 계산기 놓고 똑똑똑 두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어차피 오차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오차가 있죠? 여기도 오차가 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3.26은 몇 자리 이유 숫자예요? 세 자리 이유 숫자죠. 얘는 몇 자리 이유 숫자예요? 역시나 세 자리 이유 숫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유 숫자가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최소 자리 이유 숫자로 전체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뒤를 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상태에서도 이렇게 세 자리 숫자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때 자릿수는 무관합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은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의 마이너스 5승은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자리인데 만약에 세 자리 두 자리면 두 자리에서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더 작은 자릿수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 연산이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지수 계산 아니면 뭐 삼각함수 그다음에 왜냐면 뭐 각도를 측정했는데 각도가 이웃사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인이나 로그를 취했을 때 그 결과 값에서 이웃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분, 적분에서도 이웃사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훨씬 다양한데 준달책에서는 여기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답. 잘 들리죠? 에이, 좋았어. 자, 그 다음. 자, 어디로 갈 거냐? 지금 현장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방송이 잘 되는지 계속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뭐 단위 차원 분석이 있는데, 그런 건 됐고요. 됐고, 뭐, 온도 얘기도 있고요. 뭐, 밀도, 온도, 밀도는 모르는 건 아니죠. 됐고요. 쭉 넘어가시고,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
1.9입니다. 교재로는 41페이지. 중간에 뭐 너무 너무 그냥 막막한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 몇 개 언급하도록 할게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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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쓱쓱쓱. 자, 나눠드린 교재 41페이지에 1.9 물질의 분류. 자, 거기 보시면 이게 혼합물. 자, 우선 첫 번째 호모지니어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균일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in homogeneous 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불균일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럼 균일한 것의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소금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수조에 물이 있는데 소금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인호모지니어스 한 것의 대표적인 거는 뭘 해볼까요? 똑같은 물인데 물에 돌을 넣었어. 물에 돌을 하나를 넣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은 물인데 여기에 뚜시 하고 짱또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냥 말로 불균일하다, 이런 상황을 균일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쓰는 거냐? 바로 물에다가 돌을 넣어둔 경우는 짜자자잔,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영어 표현으로는 phase boundary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상경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경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경계, 페이즈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은 첫 번째 서로 다른 상태 사이를 구분하는 시각적인 구분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물에다가 돌을 넣어 놓으면요,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돌, 이거 물,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팥빵 같은 걸 먹으면 거기에 밀가루 빵 부분하고 팥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딱 보면 여기까지는 빵 부분이고 요 안은 팥 부분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상경계라고 하는 거야. 그 구분을 하는 그 경계, 그걸 상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경계의 특징은 이게 실존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팥빵을 딱 먹으면 여기가 밀가루고 팥 부분이면 자, 밀가루 부분은 손으로 만질 수 있죠. 팥 부분도 손으로 만질 수 있죠. 근데 밀가루하고 팥을 구분짓는 그 경계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못 만지죠? 요까지는 물이고 요까지는 돌인데 돌하고 물을 나누는 시각적 경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경계를 만진다고 쳤을 때 그건 내가 물을 만진 거예요? 돌을 만진 거예요? 삼경계를 만진 거예요? 삼경계를 만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실존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경계라는 개념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눈을 가진 모든 인간은 이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말을 어렵게 썼는데 물에다가 돌 넣어 놓으면 누가 봐도 물이고요. 누가 봐도 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식의 경계면을 그걸 삼경계라고 합니다. 즉 불균일 상황에서는 이렇게 삼경계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버리면 여러분 물과 여기에 넣어놓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이온 등이 눈으로 봤을 때 구분되어 보이나요? 눈으로 봤을 땐 전혀 구분되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균이란 거는 뭐냐면 no phase boundary예요. 삼경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물을 구분하는 균일하다, 불균일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논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사. 자, 그 다음 자, 거기 보시면 증류장치가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뭐가 하나가 나오냐면요. 난데없이 그 준달책이 되게 두서없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왔다 득중 다중 막 되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그 의식의 흐름대로 쓰여진 책 같아서 내용이 득중날쭉하긴 한데 뭐 여하튼 두 번째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 몇 가지. 자, 성분 사이의 뭐가 있냐면 성분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성분 사이에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성분 사이에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왜 이렇게? 성분 사이에 그렇지. 물리적 성격.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그 보시다시피 이제 중달책은 첫 번째 예로 디스틸레이션을 들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증류. 이 증류가 또 단순 증류가 있고 분별 증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단순 증류, 분별 증류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뭐 여하튼 하여튼 뭐 증류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얘는 성분들 사이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합니다. BP니까 끓는 점이죠. 그래서 뭐 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막걸리를 담았다. 그럼 막걸리면 대부분 물이고 거기 알코올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끓이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낮은 이 뭐냐면은 알코올이 먼저 증발하겠죠.
그래서 그걸 모아버리면 예를 들면 막걸리 같은 경우는 도수가 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번 끓여가지고 알코올을 조금 더 많이 증발을 시켜서 모아놓은 술을 청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수가 한 10%에서 15% 정도로 올라가요. 알코올 퍼센트 함량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그 분리하는 테크닉을 증류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의외로 증류 테크닉은 굉장히 수학적인 그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조금 좀 희한하거든요. 사실은 증류는 지금 설명드리긴 좀 못하고 뒤에 이제 보시면 상태 변화 파트가 또 준달책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증류, 요거 이런 테크닉이 있다. 그 다음 준달책에서 소개하는 게 또 분리 테크닉 중에 뭐가 있냐면 45페이지에 두 번째 예로 그래서 이 증류는 내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트로덕션 챕터여서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크로마토그래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자, 우리말로 번역이 딱히 없죠.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에 분석화 교과 과정이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유기화학이나 물리화학 이런 거 선택할 텐데 뭐 하여튼 그 뭐야 교과 과정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분석학 지금 안 할 텐데 하나 지금 새로 생겼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요 크로마토그래피가 분석화 가면 되게 중요한 그 주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없어져서 학교에서 뭐 자세할 것도 아니고 준달책에서 뭐 언급하는 정도만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가 뒤에는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준달책에서. 그래서 지금 뭐 살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구동 원리. 구동 원리가 아니고 뭐라고 해볼까? 구동 원리. 자, 구동 원리는 뭐냐면 어떤 고정상과 고정상 영어로 써볼까요? 어차피 책 영어로 봐야 되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고정상 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셔너리 페이즈와 모바일 페이스 우리말 번역은 이동상이라고 합니다. 사이에서 어떤 용질 성분의 분배 계수 차이로부터 혼합물 사이의 성분들을 분리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구성 요소들이겠죠. 자, 첫 번째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고정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고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보통이에요. 보통 고체예요. 네, 혹은 바로 점성도가 매우 큰 액체입니다. 점성도가 매우 큰 액체. 그래서 요걸 쓰기도 하고 요걸 쓰기도 하는데 이제 고체가 조금 더 흔하고요. 자주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때때로는 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점성도가 크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육안에는 이제 끈적한 거겠죠. 끈적한 어떤 액체. 이걸 이제 고정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바일 페이스. 얘는 보통 기체예요. 혹은 액체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해서 씁니다. 조합해서.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도 굉장히 다양하고 모바일 페이지도 굉장히 다양한데 얘네들 막 조합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말해봐. 내가 이름이 뭐지? 크로마토그래피가 하지마. 내가 뭐 말로 했는데 말이 그렇지. 크로마토그래피는 무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주제로 노벨상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 딤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수학적 처리 방법이 있는데 그 이론으로 이제 그 크로마토그래피가 노벨상에 한 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HPLC라고 하는 특별한 또 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 개발로 또 노벨상이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2번이나 나온 주제라는 얘기는 여하튼 중요한 거라고 해서 안 중요한 거겠어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그 분석화학을 배우게 되면 시험에 무조건 뎁달이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학교에서 분석화학 때 이 크로마토그래피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분석화학도 없어졌을 뿐더러 준달책에서는 뭐 그냥 겨우 그림 정도만 나오니까 뭐 더 자세할 건 없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섭하니까 그냥 예시 하나 들어서 대강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질에 분류해서 E에서 이그젠플에 혼합물이 분리 방법 몇 가지. 자, 그러면 2의 크로마토그래피 에 1, 2, 그 다음 3 모델링.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델링 중에서도 주로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가만히 있어 보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짜잔. 짜잔.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생긴 유리 실험 기구가 실험실에 있거든요.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 그래서 우리말로는 번역이 관.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딱 채워요. 딱 채워. 그럼 이제 얘네가 뭐냐? 이거 채워 넣은 거. 이게 이제 바로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게 뭐냐면 육안으로 봤을 때 매우 흰색이에요. 매우 흰색의 아주 고운 모래처럼 생겼어요. 보통 모래는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흰색이야, 흰색. 근데 이제 딱 만졌을 때 모래 느낌, 모래는 딱 모래, 그냥 모래. 근데 그리고 사실 모래랑 성분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왜 바닷가 가서 모래 아주 바짝 마른 모래, 고운 모래 만지면 그 버들버들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색깔은 흰색이야, 완전 흰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요, 일종의 유리가루예요. 유리를 사포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를 사포에 갈면 흰색 가루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성분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유리가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물질 중에서는 극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실리카겔이 여기에서 act as stationary phase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리가루를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짜잔, 여기에 A, P, 보시다시피 섞여 있는 용질들이 있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주변은 지금 액체 용매들입니다. 이 액체 용매가 지금 여기서 이동상인 겁니다. 그럼 얘를 부어요. 그럼 얘를 살짝 부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짜잔 해서, 자, 여기가 실리카겔이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리카겔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짜잔, 용매가 이런 식으로 젖어서 로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젖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로 모래에다가 물방울 같은 거, 물을 떨어뜨려 봐요. 그럼 처음에 모래에다가 물을 딱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물이 모래 위에 있다가 금세 물이 모래 안으로 쫙 스며들어가죠. 그 스며들어 젖은 상태, 그걸 영어로 로딩이라고 해요. 왜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로딩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로딩 그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그 뭐냐면은 모래에 젖어 들어갈 때, 스며서 젖어 들어갈 때 그 모습처럼 여기 일종의 진짜 모래 같다고 했죠. 이게 그냥 모래예요, 모래. 모래에 액체를 넣었으니 액체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젖어 들어가겠죠.
젖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실리카겔 위쪽에 싹 젖어 들어간 그 상태를 뭐라고? 로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용매가 젖어 들어갔으니까 섞여 있는 용질도 어떻게 되겠어요? A, B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어떻게 된다? 짜잔. 여기엔 이제 용매만 준비해요. 그러면 이 용매 준비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혼합 대상을 살짝 부어가지고는 로딩 시킨 다음에 딱 로딩이 됐다고 싶으면 그 다음에 용매를 천천히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상대적으로 A하고 B라고 썼으니까 서로 다르니까 A하고 B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A를 상대적으로 극성이 더 큰 녀석이라고 해보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B는 어떻게 되겠어요? 극성이 더 작은 놈이라고 하면 되겠죠. A하고 B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도 다를 거고 다르면 더 큰 게 있고 더 작은 게 무조건 있을 거니까 그걸 각각 A, B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놈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자, 보시다시피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실리카겔은 모래니까 어디 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실리카겔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쭉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 로딩이 된 상태에서 용매를 계속 부으니까 용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점점 이 뭐냐면은 실리카겔을 젖어서 점점 아래로 하강을 하겠죠. 왜? 중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래에 물 부으면 그 물이 쭉쭉쭉 젖어서 내려오듯이 용매도 쭉 아래쪽으로 하강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요 A와 여기에 있는 B가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었고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던 A하고 B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봐.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A는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느려요. 왜 이동 속력이 느릴 수밖에 없냐면 극성이 크다고 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리카겔은 극성이 엄청나게 큰 물질이라고 했죠. 거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물질 중에는 극성이 제일 큰 게 사실은 저 실리카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늦게 내려온 놈은 어떻게 된다? 극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극성이 더 큰 성분. 자, 그게 누구냐면 지금은 A죠. 그거는 저기에 있는 실리카겔, 바로 지금의 고정상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와 친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동 속력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나 모든 비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극성이 작은 어떻게 된다? B는 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이 로딩을 했을 때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겠지만 계속 용매를 부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A하고 B의 이동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용매가 빠져나오는데 B가 먼저 빠져나오겠죠. 그럼 B를 먼저 받아주고 나중에 A를 받게 되면 이게 계속 용매가 하강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용매가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용매가 나올 때 B가 먼저 나올 테니까 B가 먼저 나오는 걸 받고 나중에 A가 나올 때 받아주면
맨 처음에 섞여 있었던 A하고 B를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실험적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억수로 종류가 많은데 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준달책에는 뭐 이게 거의 다기 때문에 더 세게 나올 건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다. 챕터 1 끝. 자, 그 다음 챕터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원자, 분자, 이온. 원자, 분자, 이온. 됐다. 원자, 분자, 이온. 아, 이걸 또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다. 답답하다. 보자. 하나, 둘, 셋. 태인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어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좋아. 자, 칠판 지울게요. 우차, 지후차. 에잇. 아이고. 자, 두 번째 챕터 2. 아이고, 교재가 멀리도 있구나. 어디 갔냐? 챕터 2. 챕터 2. 챕터 2 제목이 이걸 거예요. atoms, molecules, and ions. 자, 뭐 거기에 뭐 초반에 보시면 화학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데모크리토스, 뭐 쪼갤 수 없는 뭐 철학자 얘기 나오고요. 보일 나오고, 뭐 프리스틀리 산소 발견 나오는데 뭐 이런 게 뭐 시험에 직접 나올 리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한 장 넘겨서리 거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화학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화학 법칙. 그래서 이제 교재로는 2장 교재로는 3페이지. 자, 이 기본적인 화학 법칙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4가지가 있죠. 4가지. 첫 번째 1. 자,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말은요. 자, 뭐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닌데 중요한 건 교재가 영어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은 교재가 영어로 바뀌니까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겠지? 네, 광주는 뭐 지난 뭐 몇 년간 일반화학 시험은 무조건 다 뭐냐면 영어로 시험이 나왔어요. 한두 해 정도 한글로 나오기도 했는데 뭐 여하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기본적인 화학 법칙이 다 아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알아둬야 돼. 영어.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까 law of conservation of mass. 자, 이게 무슨 법칙이겠어? 바로 여기까지는 쉽거든요. 뭐냐면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보시다시피 질량이 보존된다 이건데 뭐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 하여튼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걸 영어로
law of conservation of mass라고 한다는 걸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 뭡니까? 다 알죠? 뭐 변화 전후에 질량이 일정하다 뭐 이건데 화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반응 전,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보존되는 걸 질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어로 law of definite proportions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definite proportions. 호호호호. 이게 뭘까요? 이게 뭐를 번역한 거냐면 그 유명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저 단어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영어로 law of definite proportion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얘는 뭐죠? 반응하는 반응물과 생성되는 생성물 사이에 뭐가 성립하죠? 일정한 무슨 비가 성립합니까? 일정한 바로 질량비가 있다 라는 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준달책은 더 자세히 나오질 않거든요.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약간 영어로 나오니까 이 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세 번째는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세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원자설. 자, 원자설 영어로 어토믹 디오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달턴의 그 유명한 원자설입니다. 아유 간지러. 자, 이 원자설은 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달턴이죠. 자, 원자설은 우선 첫 번째 달턴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바로 물질은 원자로 구성된다라고 달턴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물질은 이온,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 방사성 이온, 그러니까 뭐냐 물질의 구성에 이온이나 방사능, 그 방사능이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이 있는 거죠. 이온이나 방사능 역시 물질의 구성 성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꼭 원자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온이나 방사능 등도 물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달턴이 얘기한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달턴이 저런 얘기를 처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같은 종류의 원소는 크기, 질량, 그 다음에
뭐 크기, 질량, 뭐 그 등이 같다. 이렇게 이제 또 달턴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유명한 동위원소가 나타나면서 또 틀린 말이 되어버렸죠. 동위원소 아시죠? 우선 동위원소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 아이소토프라고 하죠. 그래서 수소, 그냥 수소하고 중수소는 성격은 같지만 질량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같은 종류의 원소지만 질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내용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뭐냐면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의 그 종류가 다르면 종류가 다르면 그 질량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지금 관점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성격이 다르면 질량이 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원소라고 하면 그 크기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다라고 하는 건 동위 원소 때문에 틀린 건데 아싸리 그 원자의 종류,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 질량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 다음 원자설의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원자는 쪼갤 수 없다고 했거든요. 쪼갤 수 없다. 그런데 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자핵, 전자 등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자를 쪼갤 수 없다라는 말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화학 반응에서는 저 앞서 얘기한 일정 성분비 법칙,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바로 누가 얘기했냐면 달턴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달턴이 저 원자설 얘기하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하나의 예시로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달턴의 원자설과 일정 성분비 법칙은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Law of Definite Propor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합니다. 성립해야 된다. 라고 달턴이 얘기했으나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산화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예시들이 있으지 뭐 광물 등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더 광물. 자, 광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땅 파면 나오는 돌멩이들을 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광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구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고 그들이 일정한 질량비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별의 별 조성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걔네들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정 성분비 법칙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달책에서는 더 이상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물론 그거 학교 시험에서 영어로 나온다고 해서 답안을 영어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반학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오지만 영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내용은 그냥 한글로 쓰시면 답안은 한글로 쓰시면 되니까 지금 써드린 Law of Conservation of Mass, 그 다음에 Law of Definite Proportion, 그 다음에 Atomic Theory 이런 식의 이제 영어 단어를 기억해 두시는데
이때 이제 뭐 만약에 굳이 진짜 시험 문제 낼 거 없으면 뭐 그 선생님이 이런 걸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달턴의 원자설을 논술을 하고 지금 관점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써보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턴의 원자설은 5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 첫 번째,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아니라고 했죠. 이온이나 방사능이 물질의 구성 성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종류가 같으면 원자의 질량도 같다. 네, 아니죠. 동위원소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질량이 다르다. 이것만 맞아요. 이것만 덜탄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다음 네 번째, 원자는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핵분열 등을 이용하면 다 쪼개버릴 수 있죠. 핵마저도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섯 번째, 일정성분비 법칙이 만족해야 되는데 일정성분비 법칙이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아. 그러니까 광물 중에 있다고 했는데 뭐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철 있죠.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화철인데 이게 광물 상태에서 철하고 산소의 존재비가 어떻게 된다? 0.95부터 0.85 요 사이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산소를 1이라고 했을 때 철의 존재비를 명확하게 이 뭐냐면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에서는 일정성분비 법칙이 만족하지 않는 예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성분비 법칙은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일정성분비법칙은 바이 프로스트라고 하는 과학자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일정성분비 법칙을 이렇게 달턴이 원자설에 포함시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건 교정합니다. 그 달턴은 원자설 얘기했고요. 저기 일정성분비 법칙은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저 일정성분비 법칙이 먼저 발표됐거든요. 얘가 일정성분비 법칙이 몇 년이더라? 몇 년이었냐면 얘가 1779년. 이게 1779년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자설이 몇 년에 발표가 됐냐면 1808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도순이 있죠. 그래서 여기 먼저 있었고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이제 달턴이 원자설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하여튼 원자설이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말이 바로 네 번째. 자, 이거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려는 거 모르겠는데 로 오브 멀티플 프로포션. 자, 이거 우리말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배수 비례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게 달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808년으로 원자설이랑 뭐냐면은 연도가 같아요. 그래서 배수비례 법칙을 영어로 Law of Multiple Proportion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 이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탄소 질량에 대해서 산소 질량이 1대2다라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배수비례 법칙은 어떻게 된다? 오직 두 종류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들 사이의 법칙입니다. 자, 일산화탄소도 탄소, 산소 두 종류 원소죠. 이산화탄소도 탄소, 산소 두 종류 원소죠. 즉, 두 종류 원소 사이에 동일 원자에 대한 다른 원자의 여러 질량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쓸데기 없는 법칙을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자체를 Law of Multiple Proportion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일정 성분비가 definite proportion이거든요. 근데 배수비례가 multiple proportion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거 말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Law
of combining volumes 라고 하는 겁니다. law of combining volumes. 으아,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바로 부피 결합 법칙 이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뭐 하이탑 같은 책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체 반응 법칙.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앞서 반응하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뭐 질량비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law of combining volumes는 바로 화학 반응에서 일정한 뭐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가 나타난다. 요걸 law of combining volum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알죠? 이렇게 쓰면 아는데 이걸 영어로 썼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단어가 이상해서 단어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한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화장실 갔다 오자. 장실 화장실.